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럼 도대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2011년에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전까지 아마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번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의 문제고.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은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큰 장점을 갖고 있죠. 경제학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좋은 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 실패라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했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시장은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책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시장에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책들은 정부가 정해야겠죠. 어떤 일부 책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책값이 이 물값 정부가 이거 물값은 좀 예외적인 건데, 자, 이 옷값 정부가 정해야겠습니까? 시장이 정해야겠습니까? 그거 쉽게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우리가 대단히 착각을 하는데 자본주의라는 것은 제가 이거 가끔 말하는데 자본주의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자본주의란 무엇이다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뭐 여기 뒤에 시간 제한 있나요? 개최 있습니까? 없어요? 먼저 약속 있으면 가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한 김에 그냥 죽어보죠 뭐. 근데 뭐냐면 화장실도 편하게 다녀오세요 중간중간에. 아시겠죠? 예, 뭐 저 당연히 하시겠지만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본이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주의는 정확하게. 예. 자, 얘랑 저랑 지금 자본적 관계인가요? 봉건적 관계인가요? 네, 자본적 관계죠. 봉건적 관계와 자본적 관계의 차이죠.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는 태어났습니다. 봉건주의라는 건 뭐죠? 얘 인격이 매매되는 거죠. 봉건주의였으면 내가 얘도 이래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러면 돼요? 잡혀가요? 잡혀가겠죠. 예, 봉건주의는 인격이 매매되는 사회고 자본주의는 인격이 아닌 노동력만 매매되는 사회죠. 제가 얘한테 뭘 사왔습니까 지금? 이 친구 저한테 뭘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죠. 인격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게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진보적인 거죠. 봉건시대에 비해서. 모든 경제학자, 모든 사람들이 봉건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다 진보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다 나은 사회고. 그건 당연한 거죠. 인격은 더 이상 매매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죠? 노동력만 매매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성매매 논쟁이 나오면 그게 가장 근본적인 논쟁의 중심이 되는 거죠. 사실 본질적인 건. 성은 인격이냐 노동력이냐는 보는 거예요. 예, 인격으로 본다면 매매되면 안 되는 거고. 저는 어느 걸 찬성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성매매 논쟁이 나왔을 때 뭐 여러 논쟁이 나오는데 사실 가장 본질적인 논쟁의 핵심은 성이 노동력이냐 아니면 인격이냐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면 당연히 매매되면 안 되죠. 자본주의 대원리에 완전 배제되는 거니까. 노동력으로 본다면 예외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자본주의인데 시장경제 체제와는 다른 말이죠. 조선시대에도 시장은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이 시장이고,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공간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시장이죠. 그게 시장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시장인 가장 큰 장점을 가진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거든요. 저는 거꾸로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무역이고 상업이거든요. 제가 이분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우리 둘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둘이 등등해야죠. 둘의 관계가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필통 좀 제가 살게요. 얼마에 주실래요? 그러면 해서 가격이 500원에 결정되잖아요. 500원? 500원은 더 할 것 같은데. 자, 우리 2만 원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봅시다. 그럼 그 대전제는 뭐냐면 이분하고 저랑 대등한 관계여야지만 시장이 대등한 가격으로 결정되죠. 수요자와 공급자 힘이 같아야지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야 자원의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죠.
독점이 이루어지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야 시장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 두 번째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간단한 건데 민주주의는요. 상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아시아에 민주주의 국가 있나요? 아시아 민주주의가 탄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나오기 전까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 어디 있어요? 동이요. 다 농업 국가잖아요. 그리스 잠깐 민주주의 했었죠? 예. 그때 그리스가 지중해 해상무역할 때잖아요. 스파르타 민주주의 안 나오잖아요. 농업 국가니까. 아테네는 나오잖아요. 우리 신흥상공업자가 등장해야 자본주의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안 나오고 상업이라는 건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시장이 민주주의하고 대단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는 우리 약간 뭐 진보적이거나 이런 그분들도 이제 그거는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시장에 다 맡기면 마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시장에다 다 맡기면 빈부격차가 심화되니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건 좀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시장이 발달해서 민주주의가 성립했던 거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세계사 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꼽힙니까? 영국. 영국에서 시장이 발달하니까 영국이 민주주의가 나오죠. 제가 이제 시장과 민주주의를 꼭 대립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미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정상적인 균형이 세계가 깨졌다는 거죠. 언제부터 깨졌느냐? 여기서부터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980년에 우리 왼쪽 보면 로널드 레이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 어렸을 때 저 사람 때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은 뭐 대단히 유명하고 멋있고 사실 아내가 더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아내는 유명한 배우고 저 친구는 그렇게 잘 나가는 배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가인 연정훈 정도니까. 예. 그잖아요, 여러분. 사실 근데 연정훈이 나중에 대통령 된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저기 왼쪽에 계신 분은 대처라고 뭐 대책 없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둘 다 집권하자마자 여러분 다 알지만 레이건오믹스하고 대처리즘으로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은 어쨌든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박살내는 게 바로 두 개의 노조를 박살냈죠. 우리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저거 배경이 저 재밌어요. 예,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근데 1분 재미없어요. 농담이고 가서 보시면 저 배경이 바로 영국의 그 1983년 그 광산 노조가 파업을 갖다 배경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영국 정부가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죠. 노조를 개박살 내놓습니다. 미국 관제사 항공사 파업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개박살을 내놓죠. 미국과 영국의 노조가 끝장이 납니다. 그러면서 세력 균형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있어서 균형이 발생하지 않죠. 자본이 드디어 80년대 중반 이후에 일방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자본의 일방적 우위는 결국 자본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 뒤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 다 알겠지만 미국 어렵다는 건 아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 이게 참 상상이 안 가는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분 저 빈곤율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빈곤율은 뭐냐면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사람입니다. 그럼 저분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보호 대상자가 돼야 돼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게 15%입니다. 미국의 비율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야 될 비율이 15%인 나라.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죠. 저게 순식간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뒤로 한번 가보죠. 우린 안 그런, 앞으로. 예, 가볼게요. 좀 똑같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이 자본과 노동 간의 관계가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본과 노동의 불균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처음엔 자본도 좋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자본은 쉽게 말하면 부자가 많아지는 거고, 이게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건 가난한 사람만 늘어나는 건데 이 문제는 뭐의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결국은 마르크스가 얘기했듯이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거죠. 케인즈도 지적했고 뭐 멜서스도 나왔듯이 자본주의 필연적인 운명인 공급 과잉에 촉발을 당기는 거죠. 자본이 커집니다. 자본은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소비를 못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수요 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거죠. 결국 자본이 생산한 물건은 어떤 형태로든 누가 소비해줘야 됩니까? 소비를 해줘야 돼요, 누군가. 그건 자본가가 아니죠.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자동차를 돌려서 찍어냅니다. 소나타를 이건희가 100대 200대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의 불균형이 깨지는 순간 소비 여력이 없죠. 가격도 자본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정상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은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공급과 소유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기본적으로 간단한 거죠. 자, 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역전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왜 이번 위기는 늘 그렇다고 그러지만 왜 금융위기부터 터졌겠습니까? 그 근본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왜 금융위기부터 터졌느냐? 원인은 간단한 겁니다. 보세요. 전 자본가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소비자, 우리 주로 노동자분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졌어요. 오케이? 내가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전 돈을 왕창 법니다. 그거 다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더 큰 공장을 던져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은 물건 살 돈이 없어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 뭐 있습니까? 은행을 만들어서 여러분 대출을 시켜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발생하느냐?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죠.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죠? 누가 필요해집니까? 금융의 힘이 세지죠. 그래서 금융자본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져요. 그럼 괜찮겠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예. 그 불안감을 없애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럼요. 자산 가격을 올려주는 거죠. 유동성을 늘려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금융으로. 그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착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영원히 오를 수가 없어요. 땅이 어떻게 오릅니까? 가격이? 그럼 뭐 나중에 떠나서 그 지대 논쟁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자산 버블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마치 소득보다 소비가 많지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발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결했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득을 늘려서 해결해야죠. 경제는 상식이고 대단히 간단한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쌓여나가는 거죠. 계속 쌓여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깨져나갑니까? 힘의 불균형이 깨져나가죠.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날아가는 거죠. 일방적인 힘의 우위가 관계 발생하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로마도 똑같죠. 로마도 정말 죄송합니다. 0.1초만 말씀드릴게요. 로마 이게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냐면 아니 로마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도 원래는 뭐였어요? 카르타고를 물리칩니다. 로마가 지중해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로마는 뭐였어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왕정이 아니잖아요. 로마 민주정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근데 성공으로부터 불화가 돌아오는 거죠. 아프리카와 여러분 뭐예요? 지중해 연안에 커다란 식민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 식민지를 누가 가지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 그 다음에 정치적 지배자들, 그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를 실시합니까?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 제도를 실시하죠. 대농장 제도를 실시하면서 새롭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투여를 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나갑니다. 문제 뭐가 발생합니까? 거기서 생산된 값싼 농산물이 로마로 들어오죠. 로마에 있었던 시민들 기본적으로 무슨 농이에요? 자영농 아니겠습니까? 걔네들 다 몰락하는 거잖아요. 원리는 간단한 거죠. 우리는 안 그랬나요? 몰락합니다. 자, 몰락하니까 바로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들이 민주적 의사를 발휘할 공간이 없잖아요. 왜? 중산층이 붕괴되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상업에 기반한 중산층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 교과서에도 다 써 있어요. 그게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뭐 우리 예전 그런 뭐 하면 어쨌든 지금 민주주의 다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부르주아란 말이 동요가 뭐예요? 네, 상업을 통해서 중산적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부르주아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토대죠. 제가 이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한데 그게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고 결국 재정으로 가는 거죠. 재정으로 가면서 관료제가 썩고 더 이상의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면서 로마의 위기가 결정적인 로마의 몰락으로 가듯이 지금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현재 작금의 위기의 상태가.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결국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가 붕괴되죠. 그래서 저런 놀라운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눈빛 보세요, 저 일국의 총리란 분이. 이탈리아의 최고 부자죠. 저분 뭐 유명한 얘기 너무 많아갖고 이탈리아가 강간이 많습니다. 총리한테 물어봤죠. 우리나라 이 강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태리 여성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총리죠, 정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그래서 17살 먹은 소녀를 성매수하죠. 예, 그래서 용돈을 주려고 그랬다라는 또 놀라운 얘기도 하지만 그러고 나선 게이 아닌 게 다행이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참 아름다운 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태리는 팟캐스트도 없나 봐요. 자, 어쨌든 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나오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지 부시도 석유회사 사장 출신이고 뭐 딕 체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헬리버튼이라는 유명한 석유화학 회사에서 실제로 뭐 이라크 전쟁에 나왔던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힐리버튼사 주식 가격 오르기 작전 들어간 거 아니었겠어요? 두 분이서 석유화학주 올리기 두 분이 작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뭐 공항 매입을 하듯이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여러분. 전형적으로 권력에서.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게 뭐가 되느냐면 2600년 전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우리 유명한 대철학자 플라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뭐라 했냐면은 초인정치, 철인정치 하면서 민주정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플라톤이 초인정, 철인정을 얘기했을 때 플라톤의 제일 전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은 금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 지배층은 통치자죠.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플라톤이 심지어 무슨 주장을 하냐면 부인 공유제를 주장해요. 근데 부인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자는 게 아니라 지배층은 부인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가인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가봅니다. 지배층만이라니까요. 자, 가봅니다. 자, 지배층만 얘기하시는 거. 왜? 그럼 지배층은 왜 부인을 공유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자분 한 분 계시고 우리 넷이서 공유를 합니다. 알겠죠? 여자도 네 분이 있고 공유를 해요. 지배층만. 그러면 왜? 애가 나왔어요. 누구를 모른다? 네, 엄마는 알지만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의 동기를 상실해요, 우리가? 상속의 동기를 상실하죠. 그럼 상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뭐를 모을 필요도 없어요. 재산을 모아서 죽일 이유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존경하는 이건희 우리 재벌님께서 결국은 개망신 당하기 시작한 게 상속 때문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상속을 할 사람이 없는데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은. 즉 지도자가 된 사람은 사적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오로지 공적 의무에 의해서 충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민주정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날까지도 그런 철학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건 그런 아주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노블리스 오블리주적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문제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서도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가라는 플라톤의 고민이 녹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플라톤만도 못한 거죠. 그게 미국이고 이태리죠. 우리나라는 지금 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까 20회 듣다 왔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면 너무 잘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면 제가 여러분 자, 그래서 요새 앱도 이제 심히 뭐 검열한다 그런다는데 제가 비디오 팟캐스트 제가 두 번째거든요. 그래갖고는 저도 이제 검열되겠죠. 그러면 거기 나오는 것도.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제가 나왔을 때는 결국은 뭐였었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현재 경제 위기의 근원적인 요소에서는 경제 문제만도 잡혀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힘의 불균형이 깨진 것이 오늘의 경제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산층 붕괴라는 현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중산층 붕괴와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게 된다. 그게 현재의 기본적인 정세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 곳곳에서 드러나죠. 우리 민주주의가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과연 1980년대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에 쉽게 긍정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세계 국가들이 우리가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는 것에 저는 다시 한번 케인즈를 떠올립니다. 케인즈가 뭐 케인즈라는 뜻이 아니라 전 그렇진 않은데 뭐냐면 케인즈가 우리가 그 대공황이 터졌을 때 위기를 해결했던 것이 댐 싸서 해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천박한 논리고 기본적인 건 그레이트 컴프레션이라서 대압착이라고 그러거든요. 표현이 대압착은 뭐냐면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힘을 대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케인즈가 만들었던 뉴딜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왜 뉴딜을 가지고 보수 우파들이 다 사회주의자라고 욕했겠어요? 루즈벨트 다 사회주의자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루즈벨트는 노동자 농민 보호책을 적극적으로 폈죠. 근데 노동자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이 보호돼서 자본과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케인즈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루즈벨트의 생각이었죠. 그걸 정치적으로 실천했던 게 루즈벨트라고 저는 100% 단언합니다. 물론 공황을 2차 세계대전이 해결했느냐 뭐가 해결했느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1929년의 공황의 위기에 돌파를 이루는데 케인즈와 루즈벨트가 일정한 공헌을 했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대압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재 경제 위기도. 그럼 저 대압착은 누가 해나갈 것이냐. 그게 바로 국가 역할 아니겠습니까? 국가 역할. 제가 아까 신문 광고를 봤는데 한겨레 신문 한홍구 씨하고 또 한 분 오셔서 왜 격정 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홍구 씨가 안철수 씨한테 물어봤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안철수도 솔직히 얘기했다라는 건데 한홍구 씨가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이클 샌달 책을 읽으세요. 이거 아니라 거기다 대고서 뭐냐면 국가가 쉽게 표현하면 약자의 편인 것에 쓰는 것이 정의 아니겠느냐라고 나오는 거죠.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럼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아니,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인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할 말은 없겠습니다. 지배계급의 도구인 측면이 없나요? 분명히 존재하죠. 지금의 아니 예를 들면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뭐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정말 검찰이 누가 어떤 사람이 정의의 구현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검찰의 모습에서 그런 느낌이 와요? 나 다음 주 화요일에 검찰 출두해야 되는데 진짜예요. 다음 주 화요일 3시 반에 검찰 가야 돼요. 저 진짜인데 제가 예전에 폭력을 좀 당한 게 있어갖고 나 싫어해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3시 반에 검찰 가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편집 있잖아요. 강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나라 검찰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검찰은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 건데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건 국가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근데 이 국가가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자본을 여러분 프랑스의 부자나 미국의 부자가 왜 요새 이렇게 기부를 얘기를 합니까? 10년 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 자본가들이 대단히 똑똑한 자본가죠. 이 상태로 가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어렵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은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이 사회주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버핏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다시 이 땅의 미국에 나와 같은 부자가 나올 수 없는 사회가 될까 봐 난 정말 두렵다. 그게 버핏의 위기의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세계 부자들이 특히 프랑스나 미국을 중심으로 기부 얘기가 나오고 스스로 감세를 철회하자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사실을 보는 거죠. 이대로 갔다가는 공멸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어느 나라 재벌분들은 재벌이란 건 우리나라밖에 없구나. 죄송합니다. 자, 안 그런 경우도 어떤 나라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반대의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겠지만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죠. 그래서 이 대합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바뀌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소비와 가계의 무엇을 소득을 넘는 소비를 막아내고 그러면서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부채를 축소하지 않는 한 현재 위기는 극복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은 국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오랜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처음이고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투표장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바꿔내고 정부를 바꿔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현재 경제 위기는 돌파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해서 오늘 제가 많이 여러분 하고 싶었던 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 3분 정도만 우리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네. 저기 2008년에 구원투수로 예. 중국이 예.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앞으로 나오는 구원투수는 어떤 형식이 되고 어떻게 될 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니 당연히 앞으로 제가 만든 건 저는 당연히 어려운데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이번 위기는 어쨌든 전번 위기는 미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위기가 터진 건 미국은 아니라 어쨌든 직접적으로는 유럽이 터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건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100% 못하죠. 여러분이 보셔도 100% 못합니다. 미국도 100% 못합니다. 그럼 남은 건 또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 잘 보세요. 유럽이 중국의 의사를 타진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유로본드가 발행이 되면, 유로본드를 발행한다는 건 유럽 전체가 빚을 내서 그걸 그리스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살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오면 세계 경제가, 주가가 딱 잠깐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하락하기 직전에.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구원투수는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차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은 그건 아무도 상상조차 안 하고요. 상상조차 안 하고. 근데 미국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네. 그리고 사실은 전번에 미국이 터뜨렸을 때 미국은 스스로 할 것도 많죠. 어쨌든. 미국도 재정적자 지출을 더 커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조조정도 나름대로 뭐 젠됐는지 안 됐는지 논란이 많지만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2번 때렸죠. 그러니까 전번 2008년 위기를 회복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는 게 그때 세계 공황 터졌을 때도 제가 그것도 수도 없이 우리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했지만 공황이 1929년에 터졌지만 실제로 막 간 거는 1932, 33에 막 갔어요. 세계가. 그때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공황도 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면 이제 밤새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공황이라는 게 노골적인 공급 과잉이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직도 논쟁이 나오죠. 이번 공황이 공급 과잉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지만 그 당시 공황은 명백히 공급 과잉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 위기가 터졌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식민지가 없으니까 공급 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오히려 더 빨리 터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공황이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식민지 없는 귀염둥이 나라들, 독일, 이태리, 일본 아니에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931년에 만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오히려 1920년대는 우리한테 완화 정책 쓰잖아요. 식민 통치에서 문화 통치하죠. 왜? 1919년부터 일본 경제가 11%씩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한 고도 성장기를 1920년대 마련하거든요. 10년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완화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개량주의적 문화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다 29년 경제적 대공황이 터지니까 일본 경제도 급속히 어려워지죠. 특히 일본은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타격이 제일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 과잉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쌍하고 만주 들어가는 거죠. 31년에. 예. 그리고 계속 해결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방법이 또 중일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도 똑같이 29년 역사는 반복될 수 있는 건데 29년에 세계대공황이라고 그러지만 그 촉발이 29년인지 실질적인 미국 세계대공황은 32, 33년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37, 38년까지 제일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모든 세계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엔 미국이 어쨌든 2008년 위기는 미국과 중국의 힘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특히 중국의 힘이 컸지만 미국도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유럽은 한 거 없죠, 사실은. 그죠? 일본도 한 것도 없고. 뭐 우리는 껴주지도 않고 우리는 대신 G20을 개최했죠. 그래서 우리가 큰일을 해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지만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미국이 오죽하면 단기 국채를 그게 오죽한 100포인트 왜 떨어졌어요? 대안이라고 나온 게 단기 국채를 뭐 매입을 해서 단기 국채 팔고 장기 국채 사고 뭐 이런 얘기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할 게 없다는 얘기만 할 거 없어요.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네. 그럼 남은 건 중국인데 근데 중국이 저 버블 때문에 저 버블을 턱 키우고 간다라는 거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 요번에도 중국이 구원투수로 나와서 돈을 풀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중국은 하이퍼를 맞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나오기가 대단히 힘들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그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것도 똑같거든요. 정부가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히 그냥 소수를 위했을 소수 편일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면 부자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극소의 실물 소유자만 맞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게임이니까. 근데 중국은 하여튼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중국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안 나오고 있죠. 그때랑 사태가 다르죠.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선생님. 자본주의 역사가 한 300년 됐고, 예, 뭐 자본주의 역사라는 게 많은 전쟁을 이야기했고, 예.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또 위기를 유발하지 예. 않습니까? 예, 예. 또 2008년에 위기 생겼고, 2011년, 3년 예. 전에 위기 예, 생겼는데, 예, 과연 이게 자본주의 체제가 예. 언제까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뭐 40년 후에는 예. 뭐 예. 여기 있을 많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인류의 역사를 지속시키기 예. 위해서는 예. 정말 어떤 대안적인 어떤 체제라든가 예. 그런 어떤 모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역사 속의 사회주의 말고 예. 어떤 예. 또 다른 어떤 업그레이드된 예. 어떤 사회주의 아니면 또 어떤 대안적인 어떤 경제 체제 이런 어떤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잘 하는데 봉건주의 사했다는 사람들이 다음 체제가 자본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저는 그 생각은 가끔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다음 체제 다음에 어떤 것이 올 거라는 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저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나올 수 있는 사실 나오는 대안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뭐 그렇다고 우리 옛날 뭐 스탈린식의 중앙집권제로 가자라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건 사실 뭐 생태 공동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생태 공동체 뭐 풀뿌리 운동이 절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공상적 사회주의자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걸 우리가 어떤 형태로 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분은 더 훌륭하신 분들이나 더 큰 분들이고 저는 그런 것까지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위기가 전쟁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거는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919년하고 상황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전쟁이 나왔을 경우 뭐가 되냐면은 어쨌든 현재 세계의 패권은 미국이 갖고 있는데 미국이 전쟁할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쟁은 큰 염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국지전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더라도 그게 이렇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쟁 우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야 당연히 유럽에서 붙은 거고 식민지 쟁탈전이었고 노골적인 그리고 거긴 미국이 있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전쟁에 개입 안 한 거죠. 뭐 열심히 무기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 위기 탈출하고 이해관계가 컸지만 지금은 미국이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다 개입 안 한대잖아요.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올 확률은 오히려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체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거고. 근데 저도 많이 책들을 읽어보고 나름대로 보지만 그거에 답을 주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그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조 때 살았던 사람한테 조선시대 선조 그 놀라운 왕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냥 뭐 아름다운 왕이잖아요. 그죠? 뭐 일단 전쟁 나면 먼저 도망가시고 훌륭한 왕이신데 선조나 뭐 중종 때 살았던 사람한테 다음에 정치 체제가 공화정일까요? 아닐까요?랑 똑같다라는 질문.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라는 건 노동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거든요. 본질은. 그럼 이제 그 다음 대안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를 넘어섰다는 건 노동력이 매매되지 않는 사회라는 건데 그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젠가는 자본주의가 끝나는 건 맞죠.
또 좌파 종북인가요? 네. 아니 자본주의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건 부처님의 그 법국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건 더 이상 노동력이 매매되지 않는 사회라는 건데 그럼 노동력의 매매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노동력이 매매되지 않는 상태의 경제체제는 어떨 것인가? 대단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는 게 생태 공동체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게 생태 공동체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예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 아니야. 국가가 해자. 중앙집권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예. 근데 이제 뭐 소농 이런 거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크게 공상적 사회주의들이 사실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예, 근데 그분들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상상만 하는 거죠. 노동력이 매매되지 않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 노동력이.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자본은. 노동력을 사는 돈 아니에요? 네, 그럼 자본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노동력을 사는 돈이 없어요. 노동력이 매매되지 않아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네. 아, 우리 여자분 죄송해요.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네. 표현을 안 보였어요. 네. 네. 근데 중국 경제에 한원이가 되게 많이 들어가 네. 있잖아요. 네. 이 원이가 나가면 네. 중국이 망하니까. 아, 그러진 않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연결된 문제인데 미국이 이제 상업이나 네. 경제 네. 발전을 바탕으로 네.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국도 미국을 넘어서서 패권을 잡게 될 건지. 그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되게 의견이 다르잖아요. 가보시면 서점, 경제서적 가보면 딱 반분돼 있을 거예요. 반은 중국이 미국을 잡을 거라고 보는 책이고, 반은 못 잡을 거라고 보는 책, 딱 나누면 딱 나눠집니다. 그건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제 제가 중국하고 좀 무역도 오래 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냥 걔네가 패권을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미국이 패권 잡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저 보고 어느 사회에 살고 싶니?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가치 지향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읽는 책도 좀 중국의 비판적인 책을 좀 더 많이 보게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왜 그걸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4대 권역 중에서 그나마 저는 왜 아까 제가 이제 다시 달러로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도 미국만 노령화가 없을 거예요. 고령화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세계가 겪을 가장 큰 문제를 뭐냐고 꼽느냐 그러면 고령화거든요. 물론 고령화가 꼭 세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전제 자체도 잘못되라는 다른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 견해는 꼭 올바르진 않을 수 있는 게 일본이 이제 제일 먼저 고령화를 겪은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 경제의 쇠퇴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고령화라고밖에 얘기할 수는 없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 고령화가 되는데 미국은 출산율이 높거든요, 여전히. 거기다가 이민을 유입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죠, 유럽하고는. 심지어 노르웨이에서도 그 브레이비키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결코 중국의 노령화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데 저보고 외국 투자하라 그러면 당연히 전 중국보다 인도에 갈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기본적인 공통점은 있죠. 진위 계수가 놀랍다. 이 두 나라, 이 중국의 빈부격차는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미국도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약간의 사람과 나머지 사람이 아닌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이런 이상한 분들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게 중국의 돈 많은 놈들의 생각이죠. 걔네들이 그 돈 없는 애들 사람을 안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차 운전하고 딱 가다가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이 이렇게 길 막고 있잖아요. 그럼 내려서 여자가 이 인부 같은 싸대기 딱 날리잖아요. 그러고 그 돈 툭 던져주고 차라리 우린 딱 때리고 2천만 원 주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그런 왜곡된 경제 구조에서는 중국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는 게 중국이 경제가 아직까지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물론 8%씩 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20년, 30년 뒤에 따라잡는다고 하지만 그 성장이 계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력 향상과 생산 요소 투입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생산 요소 투입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은 이유는 중국이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산 요소 투입인데
그게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노동력도 변해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입될 수 있는 노동력도 이미 한정돼 갖고 있고, 개발될 수 있는 토지 자체도 사실 그 내륙의 그 내륙 지방의 토지를 개발한다. 그게 우리 한국 기업 같으면 중국 내륙 들어가겠어요? 아니면 동남아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아시아가 더 발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앞으로 아시아 발전은 실제로는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쪽이 더 유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금방 나오는데, 그건 단적으로 어떤 변화냐면 외대 인도네시아과가 점수가 점점 높아져요. 예. 금방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애들 저는 학생들하고 많이 상담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요. 저는 첫 번째는 좀 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엔 너무 쉽지도 않고, 그리고 중국의 버블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지표들 많잖아요. 중국의 그 7천만 가구가 그 공실돼 있죠. 맞나? 7천만 가구? 7천만 가구가 공실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아파트가 7천만 가구가 공실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물은 주민등록상은 다 있는데 전기 사용량이 제로잖아요. 그러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자기네들끼리 우리 옛날에 치고받듯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는 거지 실제 매매가 없어요. 그걸 살 수 있는 중산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세계 제1의 도시는 뉴욕이 아니라 상해가 될 겁니다. 그거는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제1의 도시는 앞으로는 절대 뉴욕이 아니죠. 상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중국이 미국을 꺾고 세계 패권국이 되려면 중국이 기축통화가 돼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안 돼 있는 국가에서 경제를 끝까지 발전시켜 나간다. 저는 결국은 그것도 또 계속 말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 저희 교수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경제 발전을 세상에서 제일 잘한 사람은 스탈린이다. 맞죠? 농업 국가를 30년 만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양강대국으로 키운 건 스탈린이거든요. 근데 세계 모든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누군 논쟁을 하죠. 그러면 야, 왜 남아메리카도 독재가 있었고 아프리카도 독재인데 거기는 왜 경제 발전을 일정 정도도 못했어? 뭐 이런 논쟁이 있겠지만 독재를 통한 경제 발전이 일정한 수준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박정희 때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경제 발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박정희식 경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그래도 더 심하게 얘기하면 또 중국 출입 금지될까 봐 말 더 못하겠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나라에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뭐 마지막으로 저 하나만 간단하게 짧은 거죠? 네. 주제가 경제 기사이기에 신문 어떻게 있는지 그런 거 좀 조언해 주세요. 신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제신문 보지 마시고 전 그거밖에 안 해요. 신문이 제일 좋거든요. 경제 공부하실 때. 물론 더 저보다 훌륭하지만 경제신문은 일단은 건 찌라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가끔 봅니다. 근데 저도 집에 지금 신문 3개 보는 게 한겨레, 경향, 조선 3개 봅니다. 경제신문 봐, 안 봐? 안 보죠? 그냥 찌라시. 그렇다 집에 조중동 3개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서. 근데 너무 좀 하고. 근데 사실 요새 신문 그 기획 기사 있잖아요. 특집.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월요 경제 갖고 조선일보 나오는 것도 조선일보가 가끔 객관적일 때가 경제면이거든요. 가끔 스포츠면도 굉장히 안 객관적일 때가 많아요. 근데 가끔 객관적일 때가 경제면인데 경제에서 모셔갖고 그냥 재밌는 것만 보세요. 쉬운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금방 넣으시고 금방 재밌는 것만 보세요. 특집 경제 기사 있잖아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나오면 여기 나오는 거 그거 보시면은 그게 제 생각에는 웬만한 경제책 읽는 것보다 훨씬 좋죠. 훨씬 좋습니다. 보시면 돼요. 더 잘하실 텐데요. 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경제기사 바다에 빠져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경제학이라는 건 뭐가 되느냐? 이런 거 공부하지 말자라는 거죠.
오케이? 우리 앞에 지금 경제학 전공하시는 우리 학생 와 있지만 이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영어문학 전공하신 학생 와 있지만 이거 영어인지 스페인어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알긴 알아보죠? 자, 가봅니다. 이런 게 경제학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정말 그 형이상학적이고 그 정말 그 시골 광에나 쳐넣어야 될 경제학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봤자 이렇게 됩니다. 영국 여왕한테 이런 얘기밖에 못 들어요. 왜 이렇게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 경제학 왜 공부해야 됩니까? 경제학 공부하면 부자 되나요? 그럼 경제학자가 세계 제일 부자 될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씨가 경제학 전공했나요? 아니죠. 상속학 전공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전공 안 하셨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경제를 잘 배운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이 시기 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제가 부동산 재테크 그렇게 열풍 불었습니다. 재테크 왜 열풍 붑니까? 재테크 열풍 불었다는 얘기는 중산층이 자기의 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와 동의어입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죠. 그리고 신문 광고에서는 러시안 캐시하고 보험 광고밖에 안 나옵니다. 중산층이 힘들어지고 빡빡해진다는 거죠. 그 결과 뭐였습니까? 가계부채 천조시대입니다. 지금도 또 덤비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는요,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모른다면요, 결국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서 지킵시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경제학 교과서는 뭐냐? 저는 여러분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일간지의 경제면입니다. 일간지의 경제면 나오는 매일 배달되는 경제 교과서이고요. 매일 숙제를 주고 매일 새로운 수많은 인력이 투여돼서 매일같이 신문기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상 가는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용어가 어렵고요. 그리고 경제 현상은 총체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경제기사는 단편적으로 서술을 하죠. 마지막으로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신문 기사 모든 광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광고입니다. 그 영향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벗기고 복잡한 현상을 가볍게 풀어내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경제 용어까지 잡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제 바다에 풍덩 빠지셔가지고 경제 용어 잡아내시고 복잡한 경제 현상을 단층적으로 뚫어내시는 CT 촬영기와 같은 힘을 가지시면서 거짓말을 잡아냅시다. 우리 알아내서 당하지 말고 제사를 지킵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